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4번부터 9번까지 독서 파트. 이번 독서 파트의 뭐랄까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답 난이도가 그러니까 정답률이 60% 아니죠. 60%가 뭐예요? 20%대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두 개의 문제가 배치되는 세트였는데 특히 이 문제에서의 관건은 7번하고 8번이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문의 구성이 가 그리고 뒤에 보면 나도 나와 있지요. 가와 나로 나눠지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무슨 지문이라고 한다? 주제 통합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주제 통합의 지문의 유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가를 읽고 나를 읽고 풀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순서를 이렇게 접근해 가보세요. 먼저 가 지문을 읽고 이 가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중심 내용이 뭔지 판단한 다음에 나 지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지금 이게 가와 나가 서로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구나. 이것에 대한 감을 잡고 뒤에 있는 보기 적용 문제라든지 추론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단독적인 문장으로 이해했다가는 말 그대로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통합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복합 난이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 통합도 되게 기본적인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서로 배치를 해놓은 지문도 있고 또 심화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 있고 혹은 뭐 구체화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도 또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양상들은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유형들에 대한 대비 방법은 따로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지금은 이 지문 자체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뭐부터 읽는다? 문제부터 읽는다.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문인지 판단해본다 라고 하는 걸 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지가 묶이죠. 1, 2번 문제와 1, 2번 선지와 3, 4, 5번 선지가 묶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가를 읽고 1, 2번을 먼저 제끼고 나오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를 살펴보면 뭔가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죠? 뭐 서양과학 기술의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라든가 유학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 등이라든가 즉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입장을 판단하는 내용인데 참고로 고3들은 이런 내용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실은 수능 특강의 내용에 실려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는 내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우리 고3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EBS 연결 지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 것이고 어떻게 또 챙겨야 되는 것인지도 따라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저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이구야 너무 많이 넘겼네. 자, 두 번째 문제.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 정보는 이 개화에 대한 건데 선지를 한번 쭉 들여다보라고 했었죠. 우리 방금 독서 이론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거 혹시 눈에 띄나요?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한성순보와 여기 개화당 한인사의 개화 개념, 후루룩 개화 개념, 마지막으로 개화 개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개화 개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화 개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서로 비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지문이구나. 내가 지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체크해야 될 건 뭔데? 개항 이전은 어땠고, 한성순보는 어땠고,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인사는 어땠고, 그다음에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과 마지막으로 대한매일 신보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단어들은 여기 있는 보라색에 해당하는 지문들일 거예요. 지문 속에서 한성순보.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겹 낫세로 돼 있는 거는 책의 이름입니다. 책에서 제시된 어떤 개념과 특정한 시기별 개화 개념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구나. 저거 신경 써야 되는 거구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천두슈와 장준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뭔가 주장을 했을 거야. 그 주장에는 차이도 있겠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있겠죠. 와우. 그래서 이 공차를 판단하는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들도 좀 수월하게 풀어가는 핵심은 뭐냐면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지문을 읽어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사상이라는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고 과학적 방법이라든가 과학 정신이라든가 과학적 방법 등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될 키워드는 전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과학적 방법이라든가
이 두 개의 쌍에 대해서 이들이 각각 서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야겠죠. 참고로 이건 나지문 얘기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5번 개화에 대한 이해는 지금 가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시고요. 나지문은 6번 문제는 나지문 단독으로 판단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잖아. 자, 그리고 났더니 7번 문제 봐서 뭐라고 돼 있어?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기억과 니은이 뭔지 살짝만 빨리 다시 보고 오면, 자, 기억은 가지문에 있는 누구? 박은식이라는 사람의 주장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실려있고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인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천도쇼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가지문에서의 주장과 나지문에서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라는 문제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뭔지도 살펴보면 지금 근대 주체인식의 준거, 그 다음에 과학 연구의 시급성, 근대 문명의 어떤 대하는 태도, 과학과 철학, 과학이라든가 근대 문명 그리고 주체의 정립과 관련된 어떤 의견들을 비교적으로 이해해보는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참고로 이 8번 문제가 이번 시험 전체 오답률 1위를 찍었던 문제죠. 쉬운 질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많은 문제들을 풀고 온 다음에 심지어 보기 사항도 판단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돼. 할 일이 많잖아. 가에서 한성순보, 아까 우리 지문에서 선지에서 확인했던 단어죠. 또 개화당의 한인사, 이 단어도 우리가 확인했던 단어 맞잖아. 박은식 있었던 거 확인했고요. 옌프 아까 스쳐 넘어갔지만 있었고요. 정진마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좀 색깔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요런 사람들의 주장도 역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군. 이런 것들 좀 챙겨 놓으시고, 그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 지금 인문지문이로구나. 인문지문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예요? 사상가나 철학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되게 명확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어떤 순서로 풀어간다? 가 읽고 가와 다 연결된 내용들을 쭉쭉 정리한 다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문부터 한번 같이 달려가 볼까요? 무슨 얘기했는지 봅시다 한번. 1문단부터 가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 참고로 이 이항로라는 사람은 선지에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이항로와 관련된 정보 역시 실은 이거 수특의 연계 내용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박은식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참고해 주세요.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자, 즉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지 말자 반대했던 게 이항로의 주장이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 척사파라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대립상 개화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개, 물, 성, 무와 화, 민, 성 속의 앞글자를 딴 이 개화라는 말은 개항 이전에는, 자, 중요한 단어 맞지? 중요한 단어 판단되십니까? 파란색으로 해보자. 개항 이전에는 녹색으로 갈게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잠깐 지금 누구의 통치자의 행위야 이거는? 통치자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이 필요하고, 또 피통치자에 대한, 그럼 피통치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통치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교화하는 것. 즉 개항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개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길 통치자가 지식을 늘리고 피통치자를 교화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했던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1문단이 넘어갔네요. 가뿐하죠? 두 번째 문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요, 개항 이후라는 말이 보이죠? 이런 거 마킹해야지. 개항 이후.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잠깐만요. 두께를 좀 줄여야겠어요. 네, 이 두 개가 서로 대응쌍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가면서 읽어보자.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이거야.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 자체를 수용하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바뀐 거죠.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개화 개념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 고종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죠. 자, 사상가자, 철학가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누군가의 입장이라는 건 염두에 두자.
자강 정책이라는 걸 추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자, 이런 말 되게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어. 요 위해라는 말 보이니 얘들아? 이게 뭐예요? 이유잖아. 이걸 왜 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냥 결론적으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는 건 우리나라 개화했잖아. 개항했고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이유가 뭐였냐면 서양에 대한 반대 정서를 좀 누를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었나 봐. 그래서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보이시죠? 한성순보. 오케이, 좋아요. 한성순보를 발간했습니다. 자, 한성순보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가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그렇지. 나와야지. 서양 기술의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자, 키워드 도입해야 된다. 또 풍속의 진보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에는 인민, 백성들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오케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 우리 깨달아야만 해 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 또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봐봐. 수용이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뭐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뜻 아니겠니? 이런 거 센스 있게 잘 반응해 주셔야 해요. 수용 가능한 게 있고 수용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거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자? 진보시키자. 그런 게 고종의 한성순보에서 나타난 이 개화 개념의 정의였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러고 나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갔더니 바로 어떤 얘기가 바로 또 실리고 있어. 개화당의 한 인사가 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선지에서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를 먼저 읽고 개념을 정리해보고 혹은 뭐 전략을 예측한다는 게 이런 데서 분명히 장점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글의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개화라는 개념이 개항 이전에는 어쨌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이모 길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식으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통시적인 흐름을 취해가고 있죠. 자, 통시적으로 지문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 제시되고 있다는 거 쭉쭉 따라가면서 요약정리 계속 따라오십니다. 자, 아무튼 개화당의 한 인사도 뭐라고 주장을 했나 봐요. 뭔데요? 그들이 제시한 개화 개념은 엄청 나오죠. 성문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규정에 따른 대민쟁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과 같이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통치 방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중요한 문장 구조가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보자. 그는 누구예요? 개화당의 한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화의 실행에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를 자, 이런 말을 왜 썼을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자, 실력을 길러야 돼. 이 여전히 하나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많은 정보가 노출된 게 뭐냐면 개화당의 한 인사가 말하기 전에도 여전히 개화의 실행 주체는 누구로 생각했었다? 그렇지? 왕이었다. 왜? 여기서도 통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게 왕이었으니까 이게 왕이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개화당에서 역시 왕이 해주는 거지. 왕이 끌고 가줘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게 그들의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요. 뭐로요?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이란 말 보이죠? 파란 펜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 보이시나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대응쌍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요. 대응하는 쌍이 나오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고 예시를 들고 하는 이 많은 양상들은 전부 다 출제의 요소랑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그런 데에서 반응하는 거는 어떤 습관처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졌대요. 언제부터? 갑신정변 때부터요. 그러면 갑신정변. 자, 여기다 써볼까요? 파란 펜으로 했었구만. 자, 갑신정변 때부터 바뀌었다. 가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왕이 아니야 더 이상을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요. 이건 뭔데요? 지금 보면 각각의 입장들의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개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보이시죠?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죠?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일단 의미가 있대요. 그럼 이거는 아까 연결됐던 요거랑 연결되는 말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플러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한 것으로 표상, 나타났다, 뭐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갑신정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변화한다는 게 통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근대 국가의 어떤 외국의 서양 근대 국가의 양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려야 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했어. 그렇죠? 자, 여기서 위해라는 말 보이죠? 보니까 이유절 챙겨주시고 이때 누구 나오죠? 6일준이 나오는군요. 6일준에 서유견문이라는 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개화 개념에서 더 씌워진 이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한 노력이 보였다고 설명이 되고 또 이후, 계속해서 이후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입니다. 이후 관련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오호 중요한 말이었어. 왜? 뒤에 선지에서 등장했던 단어잖아. 그죠? 대한매일신보 등의 배화 개념은 이게 뭔데?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주체로 하여 자 이런 말도 신경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실행주체가 누구였어? 왕이었는데 이제는 누구? 국가, 국민으로 실행주체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개화해야 합니다. 함께 해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나간다는 거죠. 한 문단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저 쭉쭉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네 번째 문단이죠. 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기가 지나가 버렸죠? 을사늑약 이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때는 이제 또 개화의 논의 그리고 개화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나 봐.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뤘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다. 자,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또 뭐라고 주장했을까?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돼.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오, 그렇지. 이런 주장을 했구나. 이들은 일본이 먼저 개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했대요. 대한자강회에서요. 그래서 이들은 자,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 요거 중요한 말인 거 보이시죠? 왜요? 때문에란 말 보이지? 그래서 밑줄 치는 거야.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어떻게 주체인식의 준고로 삼았기 때문이래.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다시 한 번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가 그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주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개화를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서양 근대 문명을 끌고 온 그들 자체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유절이니까 마킹 좀 해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민족성을 간과했다. 이건 뭐예요? 이걸로 또 이 이유 때문에 파생된 결과죠. 간과하다가 무슨 뜻이야? 무시해버렸다는 뜻이지. 즉 이들은 쉽게 말해서 사대주의 같은 걸 했다는 얘기죠.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실행을 해봤으니까 우리는 저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 쟤들이 하는 게 맞을 거야. 받아들이자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바보였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 박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은식과 이항로와 관련된 개념들이 수능 특강에 이미 출제 한번 되었습니다. 자, 근대 국가 건설과 또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자, 그는 어떻게 주장했는지 봅시다. 그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문명의 물질적인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자.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대신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해서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자, 뭐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또 여기서도 대응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한 사람의 스스로의 주장에서요. 그러니까 물질은 수용을 해야 되고 정신은 우리 거를 한번 재구성을 해서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서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오케이, 과학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격을 수용할 때는 철학 또한 중요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야.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제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야. 사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이 서양의 개화 요구에 의해서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 모두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일본 내에서 다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 우리 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동아시아 전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뭐예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라고 돼 있지. 오케이. 로서의 성격을 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고 박은식의 주장이 한번 정리가 되었네요. 자, 오케이. 쭉쭉 한번 읽어봤는데 머릿속에 좀 큰 그림이 잡히시나요? 무턱대고 따라오질 않았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뽑아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야만 해 라든지 혹은 지문을 어떻게 내가 표시법을 만들어가면서 정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따라와 줬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가랑 연결된 거 먼저 한번 하고 가자고요.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자 4번 문제부터 체크해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자. 자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누구요? 이항로의 척사파가 있었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이거 잠깐만 방금 읽었잖아. 누구의 주장이었어? 방금 옆에 있었던 박은식의 주장이었죠. 자 이거는 이항로, 이거는 박은식.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것도 디테일 잘 챙겨야 돼요. 을사늑약 이후에 있었나요? 그렇죠. 을사늑약 이후의 주장이었잖아요. 문제없지. 이렇게 해서 4번에 1, 2번 선지 지웠고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까요? 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선지부터.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개항 이전에는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했었죠?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었던 거 기억나죠? 통치자인 왕이 하는 것인가 더 이상 통치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인가는 이 지문의 흐름상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지화가 되고 있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한성순보에서의 개화 개념은요.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해 국가를 진보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게 바로 수능 출제 방식이에요. 지금 한성순보 자 방금 봤지만 한 번만 더 지문 확인하러 이거 여기가 아니죠? 지문 확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한성순보가 위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자자자자 잠깐만 보세요. 아까 이런 말을 했었죠. 한성순보를 발간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의미였고 이 개념에는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인민들, 백성들은 우리의 주권은 소중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또 통치자 입장에서 뭐라고요? 여기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 가능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죠. 수용 가능한다는 건 내가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거고 고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꾼 거야? 선별적 수용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죠. 자, 잘 메모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선지는 대치의 방식을 많이 씁니다. 등장하는 말을 똑같이 써놓으면 그거는 시력 측정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수능은 시력을 측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를 판단하고 싶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치했다는 거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다? 사실이죠. 괜찮습니다. 세 번째요. 자, 한성순보나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 나이스? 방금 봤던 예측했던 대로 가죠. 오케이. 중요한 말이니까 등장하는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서로 대응성을 확실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잘 챙겨야 되는 선지의 요소야. 3번 오케이. 4번.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오케이. 이것도 지문에 있었던 내용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가져온 거 맞네요. 4번도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자, 볼까요?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자,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까 기억나십니까? 누구요? 고종이요. 그렇죠? 고종의 한성순보에서의 개화 개념이 뭐였다고? 백성들, 즉 인민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주권의 소중함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 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때 즉 대한매일신보의 단계에 가서야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 이미 개항 이후에 한성순보 단계에서 즉 이모군란 이후에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변화가 있었고 그 뒤에 갑신정변, 을사늑약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국가의 어떤 소중함에 대한
주장이 존재했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5번 문제 방금 해결했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5번 문제는 이번 시험 전체의 오답률 9위 문항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죠, 얘도. 자, 왜냐면 정보량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 지문 세트 전체의 오답률 순위들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좀 미리 써볼까요? 6번은 좀 그랬고 7번 문제는 오답률이 이게 이 시험 전체의 2위 문제였어요. 아까 1위 문제도 말씀드렸고 지금은 오답률 탑10에 무려 3개나 자신의 이름을 노출시킨 대단한 문제 세트라는 거잖아. 왜? 양이 많아 일단. 양이 많고 판단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힘든 지문일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최상위권 싸움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문에서 지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해가는 능력도 좀 공부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가지문과 연결해서 좀 억지로 하자면 7번 문제의 기억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 아까 박은식일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하지만 조금 오버스러운 얘기니까 그건 이따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나지문으로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나지문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이 읽을 때 뭐 하라고 했었죠? 가지문과 나지문의 관계는 서로 뭘까를 예측하면서 가라고 했었잖아. 봐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기 시작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라고 하는 건 언제? 또 이것도 시기니까 표시 좀 똑같이 해볼까요? 아편전쟁 이후였다. 즉 이번에는 박은식, 이항로와 같은 누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 중국에서의 개화에 대한 지식인들의 사상과 가치를 비교하는 형태로 지문이 나타나 있구나.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 조선 시기의 사람들과 이 중국의 인물들의 입장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하라는 내 문제를 분명히 내겠구만. 예상이 되시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가보자. 아편전쟁, 좀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죠. 그죠? 어떻게 아편사가라고 전쟁을 하냐. 자, 아무튼 간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힘센 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도 힘센 나라가 돼야 여러분들도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근대화도 그들은 추진시켰습니다. 아편전쟁을 겪어보고 와씨 우리 지금 진짜 너무 우리끼리 짱 먹는다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있었던 거구나. 정말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근대화 해야겠구나라고 느꼈죠. 그러면서 의욕적인 기술 수용도 했는데요. 그 뒤에 무슨 전쟁? 자, 시기별로 흘러가는 거 똑같네요. 보죠? 오케이. 청일전쟁의 패배는 이 수용만으로는 안 된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기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을 뭐가 있을까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정신을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정신을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글의 나지문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화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뒤에서 분명히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정신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즉, 서구의 과학정신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왔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봅시다. 자, 예상대로죠. 사람 이름 떴어요. 옌푸라는 사람의 주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 방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플러스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자, 중요한 단어 나오죠? 보았다. 이런 단어 잘 신경 써.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거 인문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지문에서는요. 결국에는 핵심은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 주장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뭐뭐라고 보다 아니면 뭐뭐라고 주장하다 뭐뭐라고 판단한다 이런 식의 말들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장을 판단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그 주장하에 연결돼 있는 그 주장에 뭐가 또 중요하겠어? 근거가 더 중요하겠지. 근거는 뭐 전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챙기는 게 엄청 중요하다. 알아두시고. 자, 그들은 그래서 일단 주장은 뭐예요? 정신적 자질이 필요해. 단순히 기술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정신적 자질 중, 자, 이거 중요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파라펜 위치로 쳐볼까?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건 뭐예요? 그가 주장하는 이 정신적 자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래도 과학적 사유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 핵심 주장이고 주장의 근거인 구절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따라갑시다.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변혁은 이퀄 뿌리낼 수 없는 것. 즉 과학 정신이 전제되어야만 정치적 변혁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자, 우리 정치가 바뀌고 우리가 국가 간의 애국강식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 국민이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 국민이 과학적 사유를 하는 식으로 바뀌고 나면 국가적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았어.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역시 중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드니 하긴 근데 다 중요한 문장이긴 해서. 자,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보았고, 과학의 범위, 과학을 습득해서,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갑자기 동그라미 내버렸네? 자, 왜냐? 쓰기만 쓰자. 주장이잖아. 주장 중요한 거지. 하나 더. 우리 이 단어 봤는데 전통 학문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규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지. 신경 써야 돼. 옌프는 전통 학문은 뭐다? 폐단이다.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폐단, 그 전통 학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과학적 마인드로 재무장을 해야지 우리는 세계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또 봐봐. 이런 말도 나오네. 1910년대. 보자.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누구? 천두슈에게도 이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선지에서 천두슈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천두슈의 주장은 지금부터 이어지기 시작할 텐데, 이게 세 번째 문단이었죠? 네, 좋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자연스럽게 또 서술된 게 하나 뭔지 느낌이 왔나요? 뭐죠? 천두슈와 옌프는 지금 무슨 말을 썼어? 이어졌다를 썼지. 지금 뭘 설명했던 거야? 공통점을 설명한 거야. 그치? 이거 그냥 배경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 오케이. 옌프의 주장이 방금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설명드렸고, 이 옌프의 주장이 이어져서 천두슈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천두슈 한번 설명 따라가 봅시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 생각해보자. 이 말, 위에 있는 말 같은 말이지? 과학의 근거 어디? 위에서만. 만약, 올리야, 올리. 과학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그 밖에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중국이 달성해야 되는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위해서 뭐예요?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뭐를 시도했다?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중요한 멘트죠? 그리고 공통점인 거 이미 알았고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사상과학이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과학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한 천두슈는 사회나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과학 만능주의네.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팝으로 아까 보았다가 주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이지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어. 지금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용어는 뭐예요? 이 천두슈라는 사람의 주장은 과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서 사상이 깔려야만 우리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전통 문화라는 것은 부정해야 될 대상, 비판해야 될 대상. 과학도 비판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것뿐이지 과학은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었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단 뭐로 시작합니까?
한편으로 시작하죠. 자, 네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오케이. 자, 장진마이 또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인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했다는 거야. 눈으로 지켜봤다는 얘기죠.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봤대요. 심상치 않다, 그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죠?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 이거는 중요한 멘트죠. 왜요? 방금 뭐가 설명된 거니까? 차이점이 설명된 거니까. 다시 한번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상이나 철학, 사회나 인간, 이 모든 사상, 철학, 사회, 인간의 모든 연구는 전부 다 과학의 연구 방법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 인생관, 즉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잖아.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 이 녀석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차이점이지. 그다음에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습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불러일으켜진 사상적 위기가 바로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오케이. 주체의 책임이 부재했다고. 즉 외국 사람들이 야 이거는 새로운 거고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거 받아들여.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너희들 우리 따라올 수 있고 우리 발끝이라 따라오려면 이거 해야 될걸?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쩔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여기 중요한 말을 또 하나 하죠.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말이야.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얘는 찬성, 그럼 얘는 반대. 근데 이거는 어때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지만 부분적 부정, 부분적 긍정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을 쉽게 본다고 이쪽은 즉 옌프는 천두슈는 과학 짱짱맨을 외쳤다면 장진마이는 과학 노노라고 외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야. 기본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야, 과학을. 하지만 적어도 인생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거지. 그럼 봐봐. 이게 자연스럽게 얘들아 공통점이며 차이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세요. 이거는 그 앞부분과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건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좋죠?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운동, 이게 뭐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산문단의 내용이었죠. 과학 만능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에 의해 부정된, 이거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중국의 전통 가치관의 수호. 자,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별표 문장 맞죠? 왜? 요 녀석은 뭐랑 대응되는 쌍이야? 어디 보자.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과 완벽하게 대응하는 쌍이죠. 어때요? 정리가 팡팡 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판서를 한쪽에 남겨놓고 예쁘게 정리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그때는 뭐 체계표도 만들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던 것이고 내가 지문 전체에서 이런 내용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와서 오류를 냈구나. 혹은 이 문장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습하고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바로 기출지문이잖아요. 기출지문이라고 하는 건 한두 번 봐서 알고 끝내는 지문이 절대 아닙니다. 지문 속에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출제 원리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을 잘 챙겨주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3, 4, 5번 나지문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자. 먼저 나지문.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그렇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 지식이라는 걸 우리의 배경에 깔아야 된다고 설명했었죠. 오케이, 좋아요. 4번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표현했어. 뭐가 문제인지 알겠냐 얘들아. 오케이? 자, 봐봐. 과학 정신이 중요한 건 맞지.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해요. 근데 그러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돼야 돼. 자, 그럼 이건 순서를 따져볼게. 자, 정치라는 게 변혁, 글자가 좀 너무 두껍다 또 이번에도. 조금만 줄여서 써볼게요. 정치라는 것이 변해야만 과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거 맞아? 아니지. 지금 이 주장의 핵심은 뭐였어? 순서가 반대로 가는 거였지.
과학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학의 바탕 위에 성립된 정치나 사회, 문화, 인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건데 4번은 완벽하게 뒤집어서 설명한 거네요.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됐죠? 자, 오답을 만드는 방법도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선지에서 대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문제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선행, 후행 관계를 좀 조절하는 방식도 선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출제 요소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번.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지시되었다. 그렇죠? 근대 과학의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어디였어? 장진마이의 해석이었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 다음 아까 우리 5번 문제는 이미 풀었고요. 6번 문제 할만하게 풀릴걸? 자, 가봅시다. 쉽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전통사상은, 잠깐만. 천두슈와 정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봐봐. 전제 파악하는 문제지. 추론 문제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출 때 선생님이 했으면 하는 원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문제의 의도가 뭐지? 이거 왜 낸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이미 알려드렸잖아. 차이와 공통점. 자, 천두슈와 정진마이의 차이점은 뭐였다? 전통에 대한 입장 차이지. 천두슈는 전통 꺼져. 그리고 장진마의 전통 필요한 건데라고 보았잖아.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거야? 이 차이가 아니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랑 아까 읽으면서 이미 정리를 했지.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과학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천두슈는요. 과학 만능주의자의 입장이었고요. 이쪽은 과학이 오케이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뭐? 인간관. 그러니까 그 인간관에 관련된 부분만은 우리가 별도로 전통 가치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립시켜 봐야 돼. 참고로 그거 누구랑 비슷한 얘기야? 박은식이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멀리서 한번 지켜보는 거지. 과학에는 동의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선지가 아마 답일걸? 그렇지 않니? 그래서 보세요. 1번. 전통사상은 과학과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전통사상은, 그러니까 정진마이는 이거에 주장에 반대하겠죠. 안 됩니다.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체질에서 비롯된 것이야. 전통사상을 폐단이라고 보는 시점 자체가 누구 거야? 이거 천두슈 쪽이잖아. 둘 다 동의할 리가 없지. 그지? 3번.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 자, 답이 너무 뻔하니까 한 번 뒤집어서 숨겨놓은 거 보이나요? 평가원이 어떻게 선지를 만드는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렇게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야? 긍정한다 이 소리 아니니? 과학적 방법에 대한 긍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뭔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4번,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몽땅 다 받아들이는 거지. 비판 따위 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천두슈의 입장이지. 장진마이는 반대했을 거야.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자, 말이 좀 긴데 우리가 국가의 위기가 벌어진 이유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그 인식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인식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 방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즉,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의 사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말하는 건 과학만능주의자였던 천두슈의 주장이었겠구나. 판단하는 게 맞겠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포로롱 풀어봤고요. 7번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기억과 니은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좀 해볼게요. 자, 기억은 뭐였더라? 박은식. 박은식의 주장이 뭐였지?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시켜서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박은식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여기 있을 텐데 그렇죠? 천두슈.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은 가능하다. 자,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겠죠?
과학에 대한 입장, 과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은식은 철학과 과학을 분리했다면 이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과학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의였어요. 자, 문제의 의도가 보이죠? 의도가 보였다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이 2번 문제가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너희들 수능 풀 때 선생님도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7번 문제가 오답률 1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함정을 제대로 파놨거든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 근데 박은식과 자꾸 단어를 까먹네요. 옌푸의 주장에서 박은식은 다시 한번 써놓자. 과학은 받아들이되 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뉴 버전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자라고 말했었고 옌푸는 과학, 만능, 주의. 잠깐만요. 이건 옌푸가 맞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지? 옌푸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없구나. 천두슈. 오케이. 단어, 사람 이름 깜빡했네요. 네, 천두슈였습니다. 옌푸가 아니고요. 뿅뿅뿅뿅. 지우고 천두슈. 자, 이게 두 개를 비교점으로 잡아놓고 시작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먼저 1번 선지부터. 이거 함정 많이 파져있다고 했어. 기억은, 박은식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했나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인격의 수양을 동반한다. 여기서 인격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을 재정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기억은 동의할 거야.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니은은요. 천두슈는 전통적 사유방식의 기반을 둔 잘못된 거 보이니? 천두슈는 전통사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단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고 그런 것을 기반을 둔다라는 말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X. 1번은 답이 될 수 없음. 괜찮니? 2번. 박은식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라고 말했어. 자, 근데 감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문장을 처음 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거야. 봤는데라는 인식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다음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얘기는 반대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의 함정이었어. 보세요. 박은식은요,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 건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지. 자, 선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멀리 갔네요. 네. 어디 갔니 얘? 여기 있다. 자,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은식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박은식은요.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길. 기본 전략이 문명, 물질은 과학, 정신은 철학. 그리고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블루블루블루 쪽에서 해서 자, 여기서 보이죠?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라고 말을 했었어. 다시 인식의 주체는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과학적, 철학적. 왜 과학적이고요? 서양을 수용하니까. 왜 철학적이죠? 왜 유학을 혁신해서 재고생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찬성하겠지. 근데 참고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멘트에 해당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쌍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써놨죠. 이유라고요. 이유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방금 얘기했지? 자, 누구?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지도를 받자고 외치면서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주체인식의 준거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였고 반대로 박은식은 서양 근대 문명이 아니라 우리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가 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었으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뭐 했을 거야? 반대했겠지. 반대하는 게 맞잖아. 근데 그 말이 제일 잘 숨겨져 있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기억 오케이가 되는 것일 거고요. 다음, 니은, 천두슈는요,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라는 것 생각에 반대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한번 뒤집어서 이해해야 돼. 철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는 없다. 오케이? 즉, 과학 만능주의자, 아니지, 거꾸로 말해야겠지. 지금 천두슈가 아까 얘기를 하길 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철학은 뭐에 불과하다?
공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방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오, 그래요. 자, 기억과 니은의 주장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선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2번 선지가 엄청 안 보였을 거예요. 이 정답률이 지금 물론 예측입니다만 화작이 29고요. 29%. 언배하는 친구들이 38%가 이 2번 선지를 답으로 잡아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화작하는 푸는 친구들의 71%는 이 문제의 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언배 푸는 친구들의 거의 60% 가까운 인구들은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요? 다 맞는 것 같아 보이거나 혹은 답이 안 보였을 테니까요. 자,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결국에는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관건은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서로 대응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는가를 따지는 것이었다는 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선지 계속 이어봅시다. 참고로 베스트 오답이 3번이에요, 또. 보세요. 먼저, 박은식은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잠깐만. 여기서 이것도 메모 좀 쳐볼까?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부인했을까요? 아니죠. 부인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과학연구는 필요하다고 보았잖아. 아까 말했지. 박은식은 과학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천두슈는요.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했을까? 이거는 부인했겠네요. 그죠? 잠깐만. 지금 선생님 시급성을 X라고 쳐야 되는데 동그라미 쳐놨구나. 그죠? 과학의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과학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공상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뒤쪽이 전반부가 맞아 보이니까 그래 3번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해한 친구들이 대략 30% 정도의 친구들이 이런 선지를 골랐다라는 것 좀 알아두십시다. 뭐가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4번. 박은식은 앞서 근대문명을 이루는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했겠지? 비판했죠? 좋아요. 근데 니은은 전쟁의 피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탓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비판한 게 아니라. 잘못했죠? 오케이. 마지막. 박은식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주축을 이루는 학문, 그렇지, 과학과 철학 두 개 모두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니은, 전두슈는요,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 과학이 우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니까 뒤쪽이 잘못됐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오답률 3위가 아니라 5번이라는 사실이야.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얘들아. 오케이? 지금 이 문제의 중심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요거 찾아내는 거 말씀을 2번 드렸습니다. 됐죠?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이제 가나를 다 이해했어.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이 내용들을 연결시켜 보아야 해. 시켜볼까요? 가보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해봐. 자, A 말이 있는데요. 가난했지만 전통 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요?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을입니다. 조화롭게 살았죠. 근데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을은 어떻게 해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요.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요게 뭐예요? 개화죠. 도입하자는 정책을 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 이런 문장 잘 봐요.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난하다가 여기 있었구나. 자, 가난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랍스터를 한번 뜯어보고 아직 못 먹어봤지만 뜯어보고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확신이 부족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야? 문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적용됐어?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홍보했죠. 마을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또 뭐예요? 개항이 성공했네요. 개화가. 근데 경제적 이권을 두고 마을 사람 이웃마을과 경쟁도 하고 갈등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가슴 아픈 얘기죠. 격화된 경쟁에서 A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기술 수용만을 우선시했어. 거의 누구죠? 천두슈죠. 그리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과는 낡은 관념 다 버리는 것이 되었어. 뭐예요? 역시 천두슈.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뭐한 것?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지. 즉 A마을은 초창기에는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부터 경쟁 모드로 마을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요. 자, 이거 좀 지우자. 이 상황에서의 문제 의도는 되게 많겠지. 그치? 많은 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내고 싶은 점이 너무 막 입맛 당기는 데가 되게 많지 않냐? 전통 문화라는 코드, 과학적 방법이라는 코드, 그리고 또 공감이라는 코드, 기술 수용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출제 요소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자,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가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오케이, 그래요, 이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한성순보는 왜 만들었다고? 서양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어서 이거 좋은 거다, 받아들여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잘 봐,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 얘들아, 부합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거 홍보의 취지와 부합하는 게 맞아? 잠깐만,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선생님, 근본적인 것부터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선생님도 수월하게 넘어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보자.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었던 게 맞아. 그런데 이걸로 해야겠네. 볼래요? 아까 선생님이 색깔을 일부러 좀 바르게 칠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했어. 근데 이 상황은 어떤 거야? 한성순보를 간행했던 상황은 다르지. 그러니까 즉 부합하지 않는 다른 예문이 돼버린 거지. 한성순보를 간행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눌러주기 위해서 한성순보를 만들었는데 이 보기의 상황은 뭐였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저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홍보해서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게 되었네요. 그럼 이거는 차이점 요소 됐어요? 자,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공감과 반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응상 판단해서 1번의 답을 잡아냈어야 해. 근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일 겁니다. 1번이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본 다음에 왜 또 답이 없지? 하면서 본문을 다시 볼까 하면서 시간 날려먹는 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선지를. 오케이?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을 홍보한 취지는 뭐예요? 공감하지만 확신이 부족했다. 그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문제도 정답률을 알려드릴까요? 이 문제 정답률이 20에 28. 화작과 엄매를 하는 친구들이 각각 이렇게 선치를 골랐어요. 화작 푸는 친구, 자, 얘들아, 정답률이 20%면 굴리는 거랑 똑같은 확률 아니야? 5분의 1이잖아, 그치? 찍는 거랑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한 문제도 넘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 세트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애가 중간에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쉽지 않은 건 맞죠? 다만 언멜의 기준으로 28%가 오답률 1위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거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정답률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문제들의 비중을 아주 많이 높일 거라고 선생님이 우리 고3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반복했었거든. 그 의도가 또 역시나 적절하게 드러나는 예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쭉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두 번째, 자,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 오케이.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는 다르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그죠? 이들의 핵심은 경제 발전이었다면 이쪽은 가치관의 어떤 정립 같은 것들이 핵심이었으니까 다르겠지. 3번이요.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구나. 오케이, 맞잖아. 문제 없잖아. 읽었던 그대로지. 3번 선지도. 4번이요.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그렇지. 수용만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바탕이 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게 예프의 주장이었잖아. 맞죠? 오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 나에서 장진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오케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인식론이라든가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오케이, 인생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겠죠. 왜? 인생관은 과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 가치관은 전통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자, 이렇게 답을 잡으시는데 자,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문제 세트의 전체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어휘 문제잖아.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살짝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죠? 어휘 문제는 패턴이 둘 중에 하나야. A 패턴, B 패턴. 뭐 A, B를 나눌 필요도 없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한자어 어휘 문제거나 서술어 어휘 문제야. 한자어는 알면 개꿀. 맞죠? 그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뜻을 알고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좀 기술적 측면이 필요한 게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서술어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신경 써야 됩니다. 1번 필수 성분은 무엇인가? 필수 성분이 몇 개인지를 떠나서 필수 성분이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그 단어가 구체어인가 혹은 개념어인가를 좀 따지면서 읽어봐야 해요. 구체어라면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못 쓰다 같은 단어도, 이거 얘는 또 뭐니? 자, 쓰다 같은 경우를 보면 모자를 쓰는 건 구체어잖아, 그치? 구체적인 모자란 대상이 있는데 야, 머리 좀 써, 머리 할 때 그 머리는 개념어에 해당하는 거잖아. 즉 단어도 그 앞에 데리고 오는 그 필수 성분들의 대상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좀 신경 써서 같이 잡아주시면 될 건데 9번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 문장이 뭐였냐면 공상에 그치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공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에 그치는 것은, 그친다는 것은 어딘가에 멈춘다는 얘기고 그 멈춤의 대상이 계속되던 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나아가지 못함에 해당하는, 그치? 어떤 관념적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거는 비가 그치는 건 구체어에 해당하는 거고 16강에 그쳤다. 오케이, 요거 2번이네. 됐죠? 울음이 그치다, 말을 그치다, 불평이 그치다. 전부 다 우리가 구체적 대상으로 찝을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 그래서 이 원칙만 잘 적용하면 아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9번 문제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 주제 통합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설명을 좀 서두르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빨랐는데 한 번 듣고 대충 끝내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 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하고 내가 풀었을 당시에 문제를 풀었던 시점에서의 집중도도 한번 점검해보면서 공부를 좀 치열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지문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로 단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출제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 뭐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다 설명하지 못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기출지문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좋죠? 자, 잠깐만 끊어서 다음 문장 또 이어갈게요. 다음 문제 세트.